네, 안녕하세요. 샌드버드의 윤진현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앞에 분들하고 조금 다르게 SaaS라는 이제 챗 API를 SaaS 형태로 이제 고객들에게 좀 제공을 하면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글로벌 기업이 되었었고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을 겪었었는지, 약간 뭐 알려드린다라기보다는 이제 스토리에 대한 좀 측면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저희 샌드버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얘네 정말 글로벌 스타트업이구나라는 인식을 하실 수 있게 하는 게 먼저 순서일 것 같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실리콘밸리 기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실리콘밸리 기업으로 갈 수 있었는지 그 스토리,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운영을 하면서 어떤 것들을 배웠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려고 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 시작하기에 앞서서 혹시 그 샌드버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보신 분 손 한번.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제가 3년 전에 약간 다른 컨퍼런스에서 비슷한 질문을 했을 때요. 아무래도 약간 뭐 B2B 약간 이런 것도 있고 그 당시만 해도 어, 글쎄 한 손가락으로 꼽을 만한 그런 분들만 손을 들어주셨는데 굉장히 이렇게 감회가 새로운 느낌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이제 챗 API라는 걸 만들고 있는데, 그럼 챗 API가 뭐냐? 아마 약간 서비스를 운영을 하시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한 번쯤은 내 서비스에 채팅을 만들어 봐야지라는 아마 생각을 하셨을 수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리고 저희 고객사들도 마찬가지였을 거고요. 그러면 뭐 SI가 되었든 인터널 빌드가 되었든 뭐 어쨌든 뭐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 가지고 뭘 하려고 하셨겠죠. 저희는 이제 이거를 뭔가 SDK와 이미 만들어진 SaaS 형태를 제공을 해주면서 고투마켓을 빨리 하고 고객분들이 오히려 그 본질적인 비즈니스 모델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럼 어디에 쓰여?라고 말씀 주시면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그냥 일반 사용자 채팅으로도 만들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이제 저희 뭐 인도네시아의 우버라고 불리는 고잭 같은 곳에서는 이제 드라이버하고 일반 그 탑승객 간의 채팅으로도 쓰이고 있고, 뭐 중고나라에서 이제 셀러와 바이어 간의 채팅이라든지 아니면 법률 상담, 의료 상담, 혹은 뭐 이제 티켓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쇼 호스팅에서 이제 뭔가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진행을 하시는데 홈쇼핑처럼 그런 데서 이제 참여자들이 참여해서 같이 채팅도 하고 그런 식으로 많이 좀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챗 API를 시작으로 해서 모든 휴먼 인터랙션, 모든 사람 간의 인터랙션을 디지타이즈 하겠다라는 이제 좀 거창하죠. 네, 그런 미션 하에 지금 움직이고 있고, 현재는 이제 글로벌 5개의 오피스에 총 현재는 이제 160명 정도의 팀원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제 실리콘밸리 VC 분들로부터 아직까지는 성공적인 투자를 받아서 현재 이제 누적액으로 한화 1,400억 정도의 투자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헤드쿼터는 미국이고 이제 에이펙 오피스가 이제 2개의 주요 메인 오피스고, 런던, 싱가포르, 벵갈루 오피스에는 이제 좀 커스터머 페이싱 하시는 분들이 주로 포진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글로벌하게 이제 고객들을 다 커버를 하고 있는데 아마 눈에 익으시는 로고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조금 뭐 미국 쪽에서는 뭐 MBA라든지 레딧, 야후 이런 곳들이 좀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고, 좀 아웃데이트 돼가지고 먼슬리 챗 유저, 제가 아웃데이트된 데이터를 그냥 생각 없이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 바람에 좀 데이터가 약간 낮게 나와 있는데, 현재는 먼슬리 챗 유저가 한 9천만이 넘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현재 이제 뭐 마켓플레이스, 뭐 온라인 커뮤니티나 온디맨드 게이밍, 뭐 여긴 없지만 또 라이브 스트리밍 이런 유즈 케이스, 이런 인더스트리에 굉장히 열심히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이 저희는 이제 샌드버드 사람들을 샌드버디안이라고 내부에서 이렇게 장난삼아 부르고 있는데, 샌드버디안들이고요. 그 전 세계 오피스에서 이제 그 근처에서 같이 만나서 뭐 식사하고 이런 사진인데, 뭐 한국 사람들만 구성되어 있던 회사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국적대 사람들을 보실 수 있죠. 붙여 넣으면서 정말 글로벌 오피스가 되어가고 있구나라고 이제 혼자서 뭔가 자부심을 좀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었고, 네, 이것도 이제 뭐 글로벌 레베뉴 서밋 이런 거 진행하면서 찍은 사진인데, 네,
지금까지 이제 제 스스로 자신감과 자존감을 좀 뽐뿌하는 세션이었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시 그럼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이제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되기까지 어떤 고생을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는데 샌드버드가 저희가 처음부터 이제 이 채팅 솔루션을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이제 스마일맘이라는 2013년도에 설립을 하면서 스마일맘이라는 이제 육아 커뮤니티로 시작을 했던 거였고 이걸 하면서 이제 피봇을 할 때 우리가 채팅 스스로 만드는 거 되게 힘들었지. 근데 다른 개발자들도 이 니즈가 있지 않을까가 생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적 네트워크를 이미 보유하고 있던 한국에서 이제 그 기업들을 고객들을 모집을 해서 자이버라는 이름 하에 베타 서비스를 진행을 했었고요. 모든 전제는 한국 개발자의 니즈와 다른 나라에 있는 개발자의 니즈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해서 전제에서 시작을 했고 아직까지는 그게 그렇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베타 서비스를 끝내고 자 미국 본토로 가보자. 왜 미국으로 갔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한국에서는 안 돼 뭐 이런 느낌보다는 창업자의 약간 난 글로벌로 갈 거야 약간 이런 의지가 조금 더 컸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글로벌 넘버 사실 다 아시다시피 약간 특히나 IT가 이런 게 더 심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CPU 시장에서 누가 남아 있어라고 물어보면 인텔, AMD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모르시죠. 약간 똑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탑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세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IT 쪽에서는 사실 미국이 제일 확고하게 뭔가 왕처럼 되어 있고 그러면은 미국에서 우리가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이 되고 그쪽으로 인정받고 탑이 되면 글로벌 탑이 될 수 있겠지라고 해서 이제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으로 가게 된 건데 그럼 이제 그래서 이제 미국 오피스 설립하고 막 하면 이제 실제로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처럼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 좀 세 가지 정도 이제 키 포인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뒤돌아 봤을 때 이거는 정말 유의미했고 잘했어 이런 것들이었던 건데 하나는 Y 콤비네이터였어요. 운 좋게 저희가 이제 2016년 초에 Y 콤비네이터 합격을 해서 이제 엑셀러레이션을 받았는데 굉장히 뭔가 성장이나 지속 가능성에만 그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심지어 고객 중심으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조언들 심지어 약간 제품의 이름마저도 이게 이슈가 됐었는데 자이버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때 스펠링이 뭔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나요? 똑같은 반응이 미국 현지에서도 있었고 맨날 이제 물어보는 게 스펠링 어떻게 쓰니 스펠링 어떻게 쓰니 근데 사실 이제 고객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거죠. 고객이 이해하기 쉽고 듣기 쉽고 바로 이렇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샌드버드라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약간 자료조사 끝에 그렇게 결정이 됐는데 샌드버드라고 이름을 짓고 나서는 한 번도 너희 스펠링 어떻게 쓰니라고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공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사실 미국에 아무래도 비빌 데도 없는데 약간 멘토십이나 약간 굉장히 그 멘토십도 빠방하죠. 뭐 예를 들면 뭐 유니콘이 된 기업들의 뭐 CEO, CTO 이런 사람들로부터 조언들을 많이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좀 이런저런 투자자들이나 아니면은 뭐 B2B 기업들에 대한 소개도 해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소중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성장을 하기 위해 바라봐야 할 지표. 뭐 저희는 이제 서브스크립션 모델이었기 때문에 ARR이라고 Annually Recurring Revenue라는 게 있어요. 너희는 이것만 봐. 굉장히 이렇게 클리어하게 이렇게 이런 저희처럼 저희의 뭔가 선배격인 사스 업체들을 소개를 해주면서 그들로부터 그런 조언을 받을 수 있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이제 뭔가 미국식으로 바꾸는 그런 노력들 그런 것들이 하나 또 기억에 남는데 하나 이제 예를 들면은 그런 거예요. 굉장히 간단 명료하고 클리어한 의미 전달 이거 하나 하고 뭔가 데이터에 기반한 뭔가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일례로 하나 받았던 피드백 중에 굉장히 이렇게 기억에 남는 게 저희는 이제 한국 사람들은 보통 이메일 쓰거나 이러면은 그동안 옥체 건강하셨고 뭐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모바일에서 푸시가 떴을 때 그 두세 줄 안에 모든 의미가 다 담겨 있어야 된다. 한마디로 이 사람이 푸시를 눌러서 내가 이메일의 전체 더 내용을 볼지 말지를 그 첫 두 줄에는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되게 인상적인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까지도 데이터에 기반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놨다라는 것도 되게 재밌는 포인트였는데, 예를 들면은 뭐 리크루터 한 명이 한 분기당 채용이 가능한 평균 숫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데이터가 정리가 다 돼 있으니까 프로젝션이 어느 정도가 그런 데이터에 기반한 프로젝션 그리고 의사결정 이런 것들, 그런 프로토콜에 맞춰 나가는 과정, 그런 노력들,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했다라고 보였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저희가 이제 한국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연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특히나 테크 스타트업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에 진출을 했을 때 아직도 굉장히 이건 정말 중요했어라고 느껴지는 부분은 기존에 있던 구성원들과 랭귀지 언어 이슈가 없이 미국 현지 메이저 기업에서 실제 제품 개발을 경험해본 사람의 유무, 이거 너무 중요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가 이분을 현지 지금 미국에서 엔지니어링 리더십 포지션으로 모시고 있는데, 이분이 있음으로 해서 실제 제품이나 비즈니스적인 측면 모두 다 약간 선 리더십이나 이런 것 역할로 가능하고, 그 네트워크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VC나 미국 현지에서의 고객을 만났을 때 본인들이 알고 있는 기업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게 그게 훨씬 편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조금 부정할 수 없는 팩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제하에 이제 저희가 이런 뒤돌아봤을 때 이건 정말 옳은 선택이었어,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제 배웠던 것들이었고, 그 가정하에 이제 오피스 이원화를 해서 미국 본사를 차려서 실제로 CEO, CTO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저 세 번째 블랙 포인트의 저분, 이렇게 세 명만 이렇게 주둔한 상황, 그리고 한국은 R&D 오피스로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사실 샌드버드를 제품을 만들었을 때 시장에 이미 경쟁사가 있었어요. 샌프란시스코에 레이어라고 굉장히 투자도 잘 받고 서비스 퀄리티 높은 투자자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저희가 사실 저 세로축만 있었던 상황인데 제품에 뭔가 방점 하나를 찍어야 되는 키워드 하나를 찍어야 돼서 저 가로축 하나를 갖다가 찾았어요. 저희의 페르소나와 고객의 페르소나 이런 걸 분석을 해서 그게 이제 스케일러빌리티 하나가 되었고, 저게 지금까지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도 밀고 있고 저희가 계속해서 집중해 왔던 그 뭔가 하나의 키워드라고 좀 봐주시면 좋은데, 여기서 일단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너희는 한국 R&D 팀으로 다 했니? 인데 뭐 지금 현재는 이제 미국하고 한국의 R&D 팀이 다 엔지니어링 팀이 다 존재를 하기는 하는데, 기초 빌드를 했던 거는 일단 그 엔지니어링 리더십 하에 한국 R&D 팀에서 다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어떤 특정 사실 실리콘밸리는 탑 탤런트들이 굉장히 다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특정 개발 분야에 대해서는 뭔가 비용을 떠나서 실리콘밸리에서 엔지니어링 팀을 구성을 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 이거는 분명히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인데, 약간 다른 면에서 보면은 한국 엔지니어들의 퀄리티도 굉장히 높아요. 특히 뭐 게임 회사 아니면 IT 큰 회사 이런 분들하고 얘기도 해보고 실제로 고객로도 만나보고 하면 굉장히 퀄리티가 높으셔서 어떤 분야에서는 한국에서 R&D 팀을 꾸리는 것이 상당히 비용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거였고, 저희도 이제 저 스케일리빌리티 측면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게 아직까지는 정말 옳은 선택이었던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품 디자인을 막 하면서 이제 오픈 소스도 하고 뭐 이랬는데, 이거는 뭐 이제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하나 조금 특이점은 이제 자마린, 혹시 뭐 엔지니어 분들은 기억하실 수도 있어요. 뭐 기억 저편으로 사라지기 직전이기는 한데, 이제 저런 걸 플랫폼을 지원을 했던 이유가 조금은 특이한 게, 미국은 굉장히 트렌디한 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마린이나 이런 것들도 다른 데선 나오지 않는 요구인데 뭐 미국 쪽에선 그런 거 다 나왔고, 실제로 현재도 리액트 네이티브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플러터 같은 것들에 대한 요구 사항도 들어와서 이런 걸 해야 하나 약간 이런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런 요구들이 다른 데선 잘 안 들어와요. 보통 이제 미국 쪽에서 좀 많이 들어왔던 것 같고, 실제로 그래서 리액트 네이티브 때문에 경쟁사 대비 저희가 딜을 따낼 수 있었던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품을 이제 개발을 하고 처음에는 SMB하고 미드 사이즈 딜 쪽에 좀 많이 집중을 해왔었어요. 셀프 서비스 기반으로.
그런데 이제 Y 컴비네이터나 아니면 거기서 연결된 뭔가 멘토들의 조언 이런 거에 따라서 엔터프라이즈 프라이싱 모델이나 이런 것도 다 바꿔서 엔터프라이즈 딜에 집중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낙수 효과를 한번 노려보자라는 컨셉으로 들어갔던 거고요. 보통은 이제 엔터프라이즈 딜이라고 하면 굉장히 돈도 많이 주시니까 당연히 디테일한 요구들이 막 들어오겠죠. 근데 이제 디테일한 요구들 중에 이제 그 반대급부로 생기는 것들은 당연히 이제 커스터마이제이션 요구를 해올 거고, 굉장히 또 전통 산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앱 빌드하는 환경 자체도 굉장히 올드해가지고 저희가 뭐 최신 기술 스택으로 올리면 지원이 안 되고 뭐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생겨요. 그래도 저는 할만하다가 결론인데, 그래서 일단 저희는 이 당시만 해도 네트워크 인적 네트워크, 세일즈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가 이제 좀 주였기 때문에 한국에서 엔터프라이즈 딜이 시작이 됐어요. 뭐 S모사, K모사 뭐 이렇게 큰 기업들 하고 진행을 했는데, 실제로 막 3-4명 혹은 뭐 2-3명이 나가서 몇 개월간 거기 상주를 하면서 기획부터 QA까지 다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실제 인터그레이션, 개발적인 인터그레이션을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힘들어요. 진짜 힘들고 가끔가다 이제 트라우마로 남고 막 이러는데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저거를 하면서 저 엔터프라이즈 고객들하고 다 이렇게 맞닥뜨려 가지고 그들이 실제 우리 제품을 어떻게 쓰는지 보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하고 깊게 고민하는 그 순간들, 그리고 그 기능들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소화를 해서 넣어주는 그 순간, 그거를 통해서 사실 프로덕트 마켓 핏도 굉장히 빨리 찾을 수가 있었고, 이걸 한번 할 때마다 프로덕트는 굉장히 급성장을 했어요. 네, 그거에서 이제 성공적으로 낙수 효과를 아직까지는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저거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엔터프라이즈 딜 좀 생기고 실제로 동남아시아에서 뭐 그쪽의 유니콘들, 뭐 고잭이나 트래블로카 이런 딜들을 계속 따내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에서는 VC들이 야 그거 너네 동남아에 있는 그 고객들, 미국에 있는 잘하는 애들 못 찾아가지고 너네 쓰는 거 아니야? 라는 반응이었어요. 한마디로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굉장히 뭔가 이 미국이 글로벌 탑이다라는 그 관점을 정말 여실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근데 이제 부정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천신만고 끝에 소개를 거쳐서 레딧이라는 하늘이 내려준 고객이 찾아와요. 네. 근데 이제 레딧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간단하게는 이제 미국의 DC 인사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사이즈가 전혀 달라요. 미국에서 이제 구글, 유튜브 다음으로 큰 사이트예요. 그러니까 막 몇억 명이 한 달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레딧은 이미 이 당시에 굉장히 유명해져 있었어가지고 완전 탑 엔지니어들이 다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것도 심지어 본인들이 채팅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봤어. 그래가지고 테크 이밸류에이션을 한다라, 기술 검증을 한다라고 하면서 모여 있으면은 정말 까다롭게 이 아키텍처는 왜 이렇게 만들었어? 이거는 생각해봤어? 우리 막 몇백만 명 동접 이게 로드 테스팅 해봐도 돼? 이런 것들이 이제 하는 거죠. 정말 살 떨리는 그 진검승부의 순간들을 무사히 거치고, 그리고 또 사실 지금까지 저희가 글로벌 서비스를 하면서 해왔긴 해왔는데, 하나 이렇게 저희가 대응을 안 하고 있었던 거는, 아무리 글로벌 서비스를 해도 대부분의 고객들은 본인은 로컬 서비스다, 이게 기본 전제였어요. 그리고 그게 대부분 맞는 얘기이기도 했고, 근데 이제 레딧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 커버리지가 북미부터 이렇게 서유럽까지 전부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드 유저의 레이턴시 문제도 생기고, 뭔가 이렇게 컨텐츠를 필터해서 해야 되는 양도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굉장히 뭔가 외설적인 자료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가지고 이게 수작업으로 안 돼요. 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여기서 이제 뭐 그런 기술적인 걸 어떻게 다 해결을 했냐, 뭐 이런 부분보다는 사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저희 저런 거 안 되는데 딜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조금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지금은 현재 뭔가 팀의 문화 약간 이런 것들이 되었는데, 물론 저런 것들을 다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고 시장에 나가는 것도 방법이고,
어쩔 때는 또 처음에 고객이 첫 요청한 기능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거 너무 커스터마이제이션 된 기능 아니야? 우리 이거 해줘야 돼? 근데 저희가 느꼈던 거는 약간 너무 오버 엔지니어링 가지 말고 너무 덜하지도 말고 약간 요 중용, 이거 실제로 저희 지금 현재 엔지니어들의 잡 디스크립션에도 써 있는데요. 오버 엔지니어링과 언더 엔지니어링 사이의 조화로, 이게 애매한 얘기인데 네. 그런 부분들가 있고, 실제로 커스터마이제이션 약간 첫 기능 요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커스터마이제이션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기능이 완벽하지는 않아도 일단은 조금 어느 정도 커스터마이제이션 하고 첫 기능 같아서 좀 애매하지만 일단 나가 보면은 일단 저희 제품과 얼라인만 되어 있으면 결국엔 언젠간 누군가 쓰더라. 이게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다 가서 조금 더 보충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물론 이런 거에 기반에는 이런 노력이 있었어요. 아까 전에 이제 비프로 강 대표님하고 약간 비슷한 맥락인데, 자 이거 저희 사무실 아니고요. 미국의 레딧 사무실이에요. 그 밖에 보시면은 밖이 어둡죠. 밤에 레딧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이 사람 저희 CTO고요. 이 사람 저희 VP 엔지니어링이고요. 사진 찍은 사람 저희 대표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저렇게 붙어가지고 그들이 문제를 굉장히 뭐랄까 열정적으로 같이 해결해주는 저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레딧하고의 그 흔히 말하는 라포, 뭐 신뢰 이런 것들이 쌓여서 그들도 저희를 믿고 그렇게 좀 같이 진행해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레딧 저희 챔피언이었던 PM의 평입니다. 굉장히 감동적. 삐 업섬. 네. 그래서 이제 이부터 재밌었던 게 이제 레딧을 따내고 나니까 갑자기 VC들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네, 뭐 예를 들면은 야, 오 너희 정말 대단하다. 너희 정말 글로벌 기업이구나.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는 지금까지 굉장히 한 제품에만 집중을 해왔던 것 같고 그게 API의 경제에서는 이게 맞는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에서 집중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도 시장 사이즈 때문에 여러 가지 제품 확장에 대한 좀 빠른 확장에 대한 선택을 했을 수도 있는데, 아마 지금 글로벌하게 API 장사를 하는 곳들은 여기에 보시는 아마 눈에 익은 곳들도 있으실 텐데 한 분야에서 다 탑을 찍은 곳들이에요. 물론 트윌리어처럼 이제 제품 확장을 때에 맞춰서 시도한 곳들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저희는 지금까지는 아직 뭔가 좀 깊게 파고 들어가는 그런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간이 좀 다 됐는데 조금 퀵하게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사스를 하면서 글로벌 사스 비즈니스를 하면서 어떤 걸 느꼈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지역별 산업별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엄밀히는 이제 저는 지역별 차이보다는 산업별 차이가 조금 더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이제 사람을 커스터머 페이싱하는 그런 거는 조금 문화적인 것들이 있으니까 다르다고 하고 제품 면에서요. 생각외로 동남아시아가 IT가 서구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백그라운드를 파보면 보통 이 창업자들이 뭐 미국에서 뭐 MBA를 하거나 어쨌든 유수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가서 미국에 이미 뭔가 비즈니스를 알고 있는 거예요. IT 문화를. 그렇게 해서 이제 가다 보니까 오히려 API나 SaaS에 대해서 친숙하고, 미국의 전통 분야 예를 들어 뭐 MBA IT와 좀 동떨어져 있는 산업들은 오히려 국내 SI하고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 뭐 라이브 스트리밍에 채팅을 붙이는데 그냥 너희가 다 해주면 안 돼?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비교 보면 사스에 대한 뭐 에듀케이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니까 저희도 이런 맵을 가지고 있고, 일단은 뭐 비용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저렇게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지역적인 특성이라고 하게 되면 아마 문화적인 특성 때문에 그런 거가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똑같은 응대 수준과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기대하는 수준이 달랐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지역은 이메일로 답변을 한 하루 이틀 이틀 후에 보내도 기다리는데, 어떤 고객들은 바로 몇 시간 뒤 이슈가 생기면 몇 시간 뒤에 막 지금 right now 콜 되냐 약간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존재를 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 뭔가 NPS라고 혹시 뭐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는 이걸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역별로 반영이 다 돼요. 그래서 좀 긴장도 하고 있고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하는 그런 시점이고요. 실제로 이제 뭐 저희가 엔터프라이즈 딜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SMB나 미드 사이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새로 플랜을 세워야 되는 시점이고, 이제 뭐 프로페셔널 서비스 같은
것들, 이것도 이제 줄타기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대략 전체 매출의 10에서 15% 정도로 좀 캡을 걸어서, 예를 들어 저희가 파트너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고객들한테 이거 굉장히 먹음직스럽지 않아? 정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저희는 이제 저희 본업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 경쟁사였던 레이어가 이제 이번 달에 문을 닫는데, 그 실패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저거에 대한 줄타기를 좀 잘 못한 게 있었어요. 네. 그리고 뭐 기능에 대한 인식은 사실 뭐 당연한 얘기인데, 뭐 국가별로 쓰는 예를 들어 저희의 고객이 되는 PM이 레퍼런스 사물 메신저들이 다르다 보니까 뭐 기능들이 좀 같은 기능이라도 뭐 카톡은 A처럼 쓰고 페이스북 메신저는 B처럼 쓰면 저희는 A, B, C를 다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존재를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쓰는 용어들도 조금씩은 컨텍스트가 다르니까 저희는 이제 검색이 잘 되는 가이드 문서를 굉장히 잘 준비를 해놨어야 됐어요. 뭐 A라고 검색했는데 찰떡같이 저희가 B라고 찾아주고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하나 재밌는 거는 이제 한국하고 일본을 제외하고서는 영어로 된 문서에 대해서 별로 거부감이 없더라는 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역시 약간 언어적인 특성은 좀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것 같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트래픽 뭐 당연한 얘기지만 미국, 인도네시아 너무 커가지고 수억 막 달하죠. 그래서 자기들도 불안하니까 항상 로드 테스팅을 요청을 하고, 저희 그 뭔가 자기네들의 이벤트가 있으면은 저희가 또 뭐 어떤 서든 이벤트 막 미리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긴밀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팀 세팅 이런 것들도 당연히 세팅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원콜 듀티 조직을 글로벌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좀 생기고요. 뭐 열악한 네트워크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인도네시아, 중동 같은 경우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오히려 이런 것들은 여기에 대응을 함으로써 제품이 오히려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응이 되면은 이미 한국, 미국 이런 데서는 잘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규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네, 규제가 참 골치 아픈데, 대기업이나 의료나 뭐 금융같이 정보 보호를 좀 많이 요구하는 데에서는 항상 만국 공통으로 딜 브레이커였던 것 같아요. 아마 여기 앞에 송 대표님 아마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권은 클라우드에 개인 정보를 못 올려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하려면은 예를 들어 개인 정보 안 올라가라고 해서 뭐 금감원의 비중요 정보 시스템 등록 신청을 해야 되고요. 뭐 중동 같은 경우는 어떤 나라는 뭐 국경 외에 설치된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 고객 정보를 못 올려요. 뭐 올릴 수는 있는데 그럼 요청하에서 어떤 특정 상황이 발생하면 안으로 들고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 유럽은 워낙 GDPR이나 이런 걸로 유명해서 거의 끝판왕이죠. 저거 한 번 잘못 대응하면 거의 회사가 망할 정도로 징벌을 때립니다. 몇백억을 때려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저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긴장을 했었고,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에 중요한 게 SOC 2, ISO 27000의 히파 약간 이런 부분인데, 저 인증, 컴플라이언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뭐랄까 개인 정보 혹은 뭐 소스 코드 혹은 배포 이런 것들에 대한 권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나가는 프로세스 이런 것들에 대한 인증이에요. 되게 비싸요. 그리고 매년 해야 돼요. 막 몇 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가는 그런 정도의 금액인데, 실제로 이걸 해놓고 나면은 뭐랄까 회사가 조금 프로세스가 잡혀나가는 느낌도 들고, 사실 더 좋은 거는 어딜 가나 만국 공통으로 어딜 가나 우리 이거 인증서 있어라고 들이밀면은 대부분 다 그냥 패스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마켓 핏 하고 나면은 굉장히 좀 추천드리는 그거고요. 그래서 이제 산업별로 기능 고도화를 하겠다 다음 단계를 고려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공통으로는 커스터머 페이싱 롤 분포를 좀 잘 하고, 그러면 이제 그들이 좀 델리게이션 잘 돼서 뭔가 매번 슬랙이나 콜하지 않고 이메일로 좀 왔다 갔다 어싱크로너스하게 하는 전략 이런 거 좀 고민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커스터마이제이션 이슈나 아니면 이제 SMB 뭐 미드 사이즈 딜까지 조금 더 만족도가 높도록 셀프 서비스 가는 그런 전략까지도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타임이 좀 오버가 됐는데 네, 굉장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